로또 1등 당첨. 그런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53억의 침묵 5년을 참았다. 이제는 참지 않는다. 영희는 결혼한 날부터 참는 사람이었다. 시댁에서는 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이 기준이었고 영희는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구겨 넣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희를 더 깊이 가두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부터는 상황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생활비는 영희가 벌어왔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영희 몫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다. 어느 아침 영희가 시어머니 방에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갔을 때였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죽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죽에 간도 안 맞네. 너 요리는 할 줄 아는 거야? 최근에 혈압이 높으셔서 간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짜게 드시지 말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나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어. 내가 집안 운을 막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영희는 숨을 참았다. 이미 몇 번이고 들었던 말이었다. 어머니, 제가 운을 막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사업도 내가 들어온 뒤로 망했잖아. 며느리 복이 없으면 집안이 기운다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맞더라.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건 무리한 투자와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죽이나 다시 끓여와.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영희는 상을 들고 나왔다. 부엌으로 돌아와 죽에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며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이젠 구분도 되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영희를 불렀다. 영희야, 이번 추석에는 제대로 준비해야 해. 큰댁에서도 오고 친척들도 다 온다고 했어. 네, 어머니. 준비 목록 적어두었어요. 목록? 내가 알아서 뭘 해. 저는 20가지는 붙여야 하고 나물도 제대로 무쳐. 작년에는 사람들이 음식이 별로라고 수군거렸어. 영희는 작년 추석을 떠올렸다. 3일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준비했던 그 명절을. 그런데도 시누이는 요즘 며느리들은 성의가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일도 해야 해서 추석 전날까지는 일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 명절이 코앞인데 무슨 일을 해? 회사에 미리 말하지 그랬어.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벌어오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다는 거야.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는 요즘 것들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너는 그것도 모르고 대들기나 하고.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며느리 주제에 말대꾸야? 내가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에게 영희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명절 당일 영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였다.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영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식혜 좀 더 가져다 줘요. 거실에 떨어졌어요.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애들 그릇도 좀 치워요.
흘렸는데 끈적거려요. 신우이는 말만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영희는 냉장고에서 식혜 주전자를 꺼내 들고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서툴러요. 그래도 성실하긴 하죠. 친척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죠 뭐. 예전만 못해요. 영희는 식혜를 따라주며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흘끗 보더니 다시 친척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업도 안 풀리고 집안 살림도 빠듯하고. 영희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손은 이미 세제 때문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영희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우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영희는 온몸이 아파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약을 챙겨달라고 불렀다. 어머니,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프면 누워 있어야지. 왜 꾸물거리고 있어? 약도 제때 안 챙겨주고. 내가 죽으라는 거야?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약을 챙겨드리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다. 영희야, 물이 미지근해. 따뜻한 물로 다시 가져와. 영희는 대답 없이 물을 다시 데웠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컵을 건넸다. 이제 됐어요? 왜 그렇게 말을 툭툭 뱉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가 그래.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며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명절이 지난 어느 날 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당신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요? 남편이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들었어. 들었으면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안 운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너도 알면서 왜 그래? 기분 나쁜 건 나도 아는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이 얼마예요? 저 5년째 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한테 대들라고? 우리 형편에? 영희는 목이 메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저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당신 사업 망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저는 안 힘들까 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간호하고 일하러 가고 밤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명절 때는 3일 밤을 새워서 음식 준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서툴다. 요즘 며느리들은 안 된다는 말뿐이에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시끄럽게. 남편은 다시 TV를 켰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니, 지킬 용기가 없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희는 그 말이 자신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이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던 남편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영희는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었고 화내는 법도 잊었다. 그저 견디는 것만 남았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시어머니가 TV 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은 영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영희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삶이 끝나길 바랐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영희는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가방 속 지갑을 뒤적였다. 구겨진 영수증 사이에서 낡은 로또 용지 한 장이 나왔다. 지난주에 샀던 것이었다. 사실 로또를 산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남편은 또 조금만 참자는 말만 반복했던 날이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냥 한 장만 사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1,000원짜리 한 장, 만약에 하는 마음으로 샀던 것이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편의점 직원은 무심한 얼굴로 로또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다. 영희는 별 기대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사 단톡방에는 내일 회의 공지가 떠 있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렸다. 그때였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띠리리링 마이너스. 특유의 당첨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보통 꽝이면 삑소리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상했다. 3번, 4번, 5번.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6번, 7번. 편의점 직원의 손이 멈췄다. 기계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저기, 손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님, 이거 1등이에요. 네. 영희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1등이요. 1등 당첨이요. 직원이 기계 화면을 영희에게 돌려보였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1등 당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 아래로 당첨 금액이 숫자로 쭉 나열되어 있었다. 53억 원. 영희는 숫자를 세어봤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53억. 영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크고 빠르게.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딱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줍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황급히 편의점 한쪽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왔다. 영희는 그 위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꿈인가 싶어 팔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저 정말 1등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3번 확인했어요. 1등 맞으세요. 영희는 다시 화면을 봤다. 숫자가 흔들려 보였다. 눈물이 맺힌 것 같았다. 아니, 정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감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편의점 안은 고요했다. 다른 손님도 없었다. 오직 형광등 불빛과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영희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53억.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뻐서 뛰어오른다고 했다. TV에서 본 당첨자 인터뷰에서는 모두들 웃으며 믿기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내가 집안 운을 막는다던 그 목소리. 병든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도
영희를 부르던 그 목소리. 약을 늦게 챙겨줬다고, 죽간이 맞지 않는다고, 명절 음식이 형편없다고 핀잔 주던 그 얼굴. 우리 아들 사업도 내가 들어온 뒤로 망했잖아. 며느리 복이 없으면 집안이 기운다고. 다음은 신우이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성의가 없다던 그 빈정거림. 설거지를 당연하게 떠넘기던 모습. 빈 그릇을 싱크대에 던지듯 놓고 가던 그 뒷모습. 명절 때마다 언니, 애들 그릇 좀 치워요라며 부엌으로 밀어넣던 그 태도. 그리고 남편. 조금만 참자던 그 무책임한 말.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그 모습. 영희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어쩌겠어라며 고개를 돌리던 그 침묵.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너도 알면서 왜 그래. 영희는 로또 용지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손님, 용지 조심하세요. 이거 없으면 당첨금 못 받아요. 직원의 급한 목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리고 용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넣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 가셔서 당첨금 수령하시면 돼요. 신분증이랑 용지 꼭 챙기시고요. 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손님.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요.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당첨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편의점을 나왔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의 일상은 방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영희는 천천히 걸으며 상상해 봤다. 뻔했다. 너무도 뻔했다. 시어머니는 당장 자기 몫을 요구할 것이다. 내가 키워준 아들 덕분에 내가 그 돈을 받은 거야. 당연히 우리 집안 돈이지. 아니, 어쩌면 내 병원비 먼저 내야지. 그동안 내가 제대로 간호도 안 해줬으면서라고 할지도 몰랐다. 신우이는 빌려달라며 달라붙을 것이다. 언니, 우리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남편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몇 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을 것이다. 영희는 알고 있었다. 가족끼리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은 당연히 가족끼리 나눠 써야지. 혼자만 가지면 되겠어? 우리 엄마도 생각해야 하고 동생도 도와줘야 하고.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덧붙일 것이다. 내 아내니까 내 돈이기도 하잖아. 영희는 걸음을 멈췄다. 5년간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던 일. 명절에 3일 밤을 새워 전 20가지를 부치던 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이 아파도 출근하던 일.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던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일. 영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단 한 사람에게도. 이 돈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친절해질 것이다.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영희야,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형수. 항상 고마웠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나았다. 영희는 그들의 가식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영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소처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야, 왜 이렇게 늦어? 저녁 차려. 네, 어머니. 금방 준비할게요. 영희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을 들고 야채를 썰기 시작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영희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속에는 작은 비밀 하나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영희는 계속 생각했다. 53억.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 저녁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에 들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상을 흘끗 봤다. 국이 왜 이래? 간이 안 맞네. 죄송해요. 다시 끓일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맨날 이 모양이니.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곧 끝날 거야. 이 모든 게.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지쳐 보이는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언제부턴가 생긴 입가의 그늘.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였다. 영희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첨번호. 맞았다. 이건 현실이었다. 53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돈은 영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줄 것이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삶을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다. 영희는 그중 하나를 골라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다. 상사는 별말 없이 승인했다. 영희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5년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영원히.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영희의 선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영희는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건물 7층, 바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의 대기실이 나왔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상담 가능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나왔다. 김지연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아늑했다. 김 변호사는 차를 한 잔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분가요? 네. 김 변호사는 메모를 시작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이요. 자녀는요? 없어요.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외도, 폭력 아니면.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재산 분할도 필요 없고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신다고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있으시면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는데. 괜찮아요.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영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해합니다. 그럼 남편분이 동의만 하신다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니 한 달 정도의 숙려 기간이 있고요. 한 달이요? 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죠. 숙려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했다. 아니, 완벽했다. 그런데 사모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나 시댁에서 반대하시진 않을까요? 재산 분할을 포기하신다고 해도 이혼 자체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시어머니가 반대한다면?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었다. 53억이라는 선택권이. 만약 남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해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정서적 학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영희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입증할 것들은 충분했다. 시댁의 무시, 남편의 방관, 정서적 학대. 기록은 없었지만 증언은 할 수 있었다. 일단 협의 이혼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류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은요? 시댁이에요. 남편 명의예요. 그럼 이혼 후 거처는 준비하셨나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것도 알아봐야 해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냈다. 제 지인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사시기 좋은 집들 잘 아세요. 연락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상담은 1시간 정도 걸렸다. 사무실을 나올 때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첫 걸음을 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은행에 들렀다. 농협은행 본점.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곳이었다.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영희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확인한 뒤 직원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절차를 설명했다. 1등 당첨 맞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3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새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테크 상담은 필요하신가요? 자산관리 전문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일단 계좌만 만들어 주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영희는 새로 만든 통장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영희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남편의 성이 아닌 자신의 이름만. 영희는 그 통장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영희는 생각했다. 37억.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통장은 손에 있었고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다. 은행을 나와 걸으며 영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다음 주 내내 영희는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다.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에는 시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집을 알아봤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들을 검색했다. 강릉, 속초, 삼척. 영희는 속초를 선택했다. 서울에서 적당히 멀고 바다가 보이는 곳.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곳 같았다.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려요. 아, 네. 어떤 집 찾으세요? 작은 아파트요. 혼자 살 거예요. 속초 쪽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요. 오케이, 괜찮은 곳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주말에 속초로 내려갔다. 회사에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고 남편에게는 친정 간다고 했다. 실제로는 둘 다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부동산에서 소개한 집은 총 4곳이었다. 첫 번째는 너무 좁았고 두 번째는 낡았다. 세 번째는 괜찮았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집, 영희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알았다. 여기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영희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기로 했다. 정확히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입주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한 달 뒤요.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열쇠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길. 하지만 이제 곧 이 길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었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속초에서 찍은 바다 사진을 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사이 시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했다. 명절 준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렀다. 영희야. 네, 어머니. 이번 명절 말이야. 큰댁에서도 온다고 했어. 제대로 준비해야 해. 네. 작년처럼 대충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어머니. 영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명절이요. 신우이는 여전히 카톡으로 이것저것 부탁했다. 언니, 우리 애들 겨울 점퍼 좀 사줄 수 있어?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유. 예전 같았으면 영희는 고민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미안,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에이, 언니가 뭐가 없어. 쪼잔하게. 영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익십으로 남겨뒀다. 신우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한 달 뒤면 남이 될 사람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누워 TV만 봤다. 영희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덕분에 준비가 더 쉬웠다. 영희는 작은 노트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다. 이혼 서류 준비, 집 계약 완료, 짐 정리, 새 직장 알아보기. 하나씩 체크하며 지워나갔다. 속초에 있는 작은 서점 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주인은 50대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다. 서울에서 오신다고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이제 좀 천천히 살고 싶어서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요. 우리 가게 한가하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 자기 이름으로 미래를 계산했다. 그 느낌이 이상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편의점에 들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뭐 샀어? 귤이요. 귤? 나 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과를 사오지. 영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했을 것이다. 제가 어제 귤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다. 곧 끝날 일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노트를 펼쳤다. 체크된 항목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됐다. 아니, 이제는 참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하고 밝은 달. 영희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다. 곧이야.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애정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다. 그리고 영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잠이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3일 전부터 영희는 준비에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확인했다. 저는 몇 가지 준비했어? 15가지요. 15가지? 20가지는 해야지. 큰댁 식구들도 오는데. 네, 더 준비할게요. 영희는 순순히 대답했다. 어차피 마지막이었다. 마지막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그래야 떠날 때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명절 전날 밤 영희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었다. 손은 기름에 댄 자국투성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영희는 묵묵히 일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명절 당일 아침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댁 식구들, 시누이네 가족, 남편의 사촌들까지. 집안은 금세 북적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건강하시지? 거실은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영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흘린 음식을 닦고 있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식혜 좀 더 가져다 줘요.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애들 주스도 좀 따라줘요. 시누이는 말만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영희는 식혜 주전자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서툴러요. 그래도 성실하긴 하죠. 친척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죠 뭐. 예전만 못해요. 영희는 식혜를 따라주며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가 되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화투를 쳤고 여자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영희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큰댁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어? 힘들겠네. 괜찮아요.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요즘은 그래도 나은 거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에만 집중했다. 큰댁 아주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영희를 불렀다. 영희야,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니. 오늘 음식 좀 성의 없게 한 것 같던데? 큰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영희의 손이 멈췄다. 새벽까지 준비한 음식. 15가지가 아니라 20가지를 만든 음식.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만든 음식을 두고 성의 없다니. 죄송해요. 됐어. 다음엔 더 잘해. 알았지? 네. 영희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음식을 날랐다. 친척들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저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할까? 저녁이 끝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신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언니 수고했어. 다음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집안이 조용해졌다. 영희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할 그릇이 또 쌓여 있었다. 영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모든 설거지가 끝났다. 영희는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온몸이 아팠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발은 저려왔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진짜 끝이었다. 영희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남편 앞으로 작성된 각서가 들어 있었다. 김지연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다. 영희는 그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응?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희를 봤다. 평소와 다른 영희의 목소리 톤에 이상함을 느낀 듯했다. 뭔데? 영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보세요. 남편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보이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보는 그대로예요. 이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영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생각했어요. 5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남편은 서류를 훑어봤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청구 없음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재산 분할도 안 받고 위자료도 안 받는다고? 그럼 왜 이혼을 하는 거야?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영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유요? 이유는 많아요. 당신 어머니가 5년 동안 저를 무시했어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봤어요. 당신 동생은 저를 당연하게 부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 성격 너도 알잖아.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알잖아라고만 했어요. 아는 걸로 끝이에요.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밤에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나왔다. 남편은 황급히 서류를 뒤로 숨겼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챈 듯 했다. 뭐 숨겨? 보여봐. 남편이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다. 이혼 합의서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뭐야? 이혼? 내가 감히? 어머니, 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시집 와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무슨 소리야?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밥 얻어먹은 적 없어요. 지난 3년간 생활비 제가 다 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냈고요.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영희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영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영희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때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전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영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낀 듯했다. 영희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또 다른 봉투를 가리켰다. 거기 제가 쓴 각서 있어요. 재산 분할 청구 안 하고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적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만 주세요. 자유? 내가 무슨 자유를 바라?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신우이가 언제 왔는지 거실에 서 있었다. 아이 옷을 두고 갔다며 돌아온 듯 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 형수가 이혼하겠대. 뭐요? 갑자기? 영희는 신우이를 봤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형수,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신우이가 다가왔다. 형수, 진정해요. 우리 가족인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가족이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나요? 명절마다 저만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건 됐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희는 남편을 봤다. 서류 보시고 결정하세요. 협의 이혼하실 거면 서명해 주시고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끝낼 거예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통보하는 거예요. 영희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는 자신을 위해 말했다. 참지 않았다. 굽히지 않았다. 그 느낌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통쾌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신우이의 달래는 목소리.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영희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어떤 삶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것,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절 다음 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다. 회사요. 이런 상황에 회사는 무슨? 일은 해야죠.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법원으로 향했다. 김지연 변호사와의 약속이 있었다. 서류에 남편분이 서명하셨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할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거부하시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사실 영희는 확신했다. 남편은 결국 서명할 것이다. 재산도 나눠줄 필요 없고 위자료도 줄 필요 없는 이혼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남편에게는 이득이었다. 사흘 후 남편이 서명한 서류를 들고 영희를 찾았다. 정말 이러는 거야? 네.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건넸다. 알았어.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 영희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모시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넌 정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다. 다음 날 영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시작됐다. 그 한 달 동안 영희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남편의 눈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영희야, 저녁 차려. 직접 하세요. 뭐?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곧 남이 될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가져갈 것도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자신의 통장. 그게 전부였다. 2주가 지났을 때 신우이가 찾아왔다. 형수,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혼자 두고 가시게요? 형수가 좀 참으면 되잖아요. 영희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다. 그럼 당신이 모시세요. 저는 애들도 있고 바쁘잖아요. 저는 바쁘지 않나요? 그건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이 모시세요. 신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희는 짐을 계속 쌌다. 3주가 지났다. 큰 댁에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큰엄마야. 무슨 일이래? 이혼한다며? 네, 큰엄마. 아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좀 참고 살아봐. 참는 건 이제 지겨워요, 큰엄마. 그래도 영희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누구의 설득도 듣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법원에 가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았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날이었다.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없습니다. 남편분도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다. 네. 그럼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영희는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더 가볍고 더 맑았다. 그날 오후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정말 가는 거야? 네.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잘 살 거예요. 후회할 거야.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 여기 있을 때 이미 충분히 했어요.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영원히 남의 집이 될 곳.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속초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웠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영희는 자신의 새 집으로 갔다. 부동산에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영희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영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나 혼자구나.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서점 겸 카페에 출근했다. 주인은 따뜻하게 맞아줬다. 잘 왔어요. 천천히 배워요. 감사합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리고 책을 추천하고 계산을 했다. 한가한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영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퇴근 후에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를 보고 하늘을 보고 갈매기를 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걷기만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혼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희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영희는 전원을 껐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53억은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다. 아니, 조금씩만 쓸 생각이었다.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까지도. 영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었다. 2달이 지났다. 카페 주인이 말했다. 영희 씨, 여기 완전히 적응했네요. 손님들도 영희 씨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었죠? 네. 다 잊혀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미 잊히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시누이의 부탁도, 남편의 침묵도 모두 희미해지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영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예전에는 일기를 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 카페에 단골 손님이 왔다. 70대 할머니인데 항상 따뜻한 차를 주문하신다. 오늘은 내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렸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맙다고 하셨다. 그 미소가 참 좋았다. 영희는 일기를 덮고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었다. 매번 달랐다. 영희의 삶도 그랬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 보이지만 매일이 달랐다. 그리고 매일이 자유로웠다. 6개월이 지났다. 영희는 이제 속초에 완전히 정착했다. 단골 식당도 생겼고 친한 이웃도 생겼다. 카페 주인과는 친구가 되었다. 영희야,
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그때는 뭔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환해. 영희는 웃었다. 거울을 볼 때도 느꼈다. 얼굴이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집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자신을 위해 만든 음식이었다. 천천히 먹으며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통쾌함은 돈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53억이 있다는 걸 알려주며 시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다. 영희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어 올렸다. 나를 위해.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씁쓸한 맛이었다. 인생처럼. 1년이 지났다. 영희는 카페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주인이 제안한 것이었다. 영희야, 이 카페 같이 해볼래? 반반씩. 정말요? 응. 너 없으면 이 카페 안 돌아가.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혼자 하기 벅차. 영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53억 중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렇게 영희는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갖게 되었다.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다. 영희의 손길이 닿으면서 인테리어도 바뀌고 메뉴도 다양해졌다. 손님들은 이 카페 분위기가 참 좋다고 말했다. 영희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을 껐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영희는 그 별들을 보며 웃었다. 나 잘 살고 있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그저 우주에게 하는 말이었다.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영희는 집으로 걸어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53억은 여전히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영희가 행복하다는 것.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